저도 선문대 원정 가서 우리가 프리킥 골 넣었거든요. 조현우를 상대로. 근데 그때 내가 왼발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은 축구 피트니스 코치 김주표 코치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주표는 이제 제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89년생인데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주표도 89년생입니다. 그치, 많이들 놀라더라고. 주표를 처음 만난 게 대학교 1학년 때였죠. 제가 이제 서울대 축구부였지 않습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강의실로 모이라는 거야, 어느 날. 그 강의실에 갔어. 어떤 분이 이제 PPT로 발표 준비를 하시더라고. 축구부원들이 이제 다 앉아가지고 그 발표를 들었어. 그때 당시 이제 발표자가 주표였죠. 기억나죠? 그때? 네, 어떻게 기억합니까? 제가 그때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협회 파트타임 들어갔을 때였는데 19세 대표팀 이제 돌아가신 이광종 감독님을 서포트하는 역할이었는데 그때 이제 19세 대표팀 선수들 편집한 걸 내가 좀 보여주지 이런 식의 움직임을 이제 좀 가져가는 게 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네요. 근데 U19 비디오 분석가는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운동을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하다가 그만둔 건데 그만둘 때부터 원래 좀 지도자 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해서 남들이랑 좀 다른 길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수능 보고 이제 학교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이제 경희대 축구부 선수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선수로 들어간 건 아니지. 그 정도의 실력이 아니었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냥 묻어가는 수준. 아, 근데 욕심은 너무 많아서 경기 뛰고 충격을 받았던 거지. 이제 과양제철 고등학교랑 고2 때 이제 했는데 우리가 졌어. 5대0으로 연습 경기인데. 의정부고였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실력 자체가. 우리 슈팅 한 번 때렸나? 난 축구 자체를 이제 국가대표나 이제 프로 선수 되려고 이제 한 건데 아 내가 얘네들이랑 했을 때 그 좁은 문인 프로는 못 들어가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거를 크게 충격을 먹어서 야 그러면 난 뭐랄까 축구는 너무 좋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빨리 그만두고 공부를 차라리 해서 공부를 많이 한 지도자가 되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운동 그만두고 수능을 봤던. 계속 공부만 하는 친구들도 경희대 체육과 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공부를 운동을 하면서도 조금 놓지 않고 했던 거야? 거의 안 했죠. 안 했고 그냥 이제 시험 같은 거 볼 때 열심히 본 거고 네. 애들은 이제 찍는 거 하면 뭐 442, 뭐 352 찍고 이제 나오는데 축구 시스템 난 좀 고민하면서 다 읽고 이제 찍는 그런 고민은 하고 있었죠. 아, 그랬구나. 그리고 원래 좀 책을 봤었어요. 소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언어 볼 때 엄청난 어떤 도움이 됐어요. 그치. 아직도 기억나. 그 그만둔 날이. 어땠습니까? 엄청 울었죠. 뭐. 열심히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한이 생기니까 애들 가르칠 때나 막 이럴 때 이제 좀 더 집착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불필요한 에너지를 안 쓰게 하고 싶은 거지. 막 그때 당시에 하루에 3-4탕씩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새벽 운동, 오전 운동, 오후 운동, 그다음에 야간에 웨이트나 하루 종일 조집니다. 그 다음에 주표랑 제대로 이야기를 나눈 게 이제 영국에서였죠. 저 런던에 혼자 있고 코칭 코스 하고 있을 때 주표 베테안 웨스트햄에서 일했던 전력 분석가 종원이 형, 크리스탈 팰리티스에서 전력 분석가 이 셋이서 영국에서 축구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한국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 런던에 이제 뉴몰든이라고 한인타운이 있어요. 거기 이제 유미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짜장면집.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주표가 약간 기조연설을 했어요.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이런 거고 한마디 하시고요. 이렇게 약간 MC처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 하게 된 이유가 영국 유학 1세대 형들이랑 저랑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그 사람들 유학 끝나고 나온 걸 본 거잖아요. 그 형들이 돈 보기가 많이 된 게 유학을 같이 하면서 쌓아왔던 이런 그런 관계들이 서로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했던 거지. 축구판이 사실 다 인맥이기 때문에 공채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 소개받아가지고 같이 일해보고 괜찮으면 또 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모임 1차 끝나고 이제 주표랑 나랑 맥도날드도 가고 펍도 가고 밤새 거의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맥도날드까지 간 거지. 펍이 11시에 끝나잖아. 그러니까. 너 맥도날드 가서 우리 이제 시작인데. 야 이제 좀 이제 못한 얘기 이제부터 해보자. 이제 축구의 정수로 들어가는데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습니까?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하다고 느낄 만한 얘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되게 좋게 봤던 게 찬이가 스스로 코칭을 아마추어 팀도 이제 해본 얘기를 막 했어요. 서울대 자연대 축구부라고 그 동아리 그런 것들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레벨이 조금 이제 낮아지는 선수들일수록 말을 잘해줘야 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그러면 당연히 축구도 더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높은 레벨 가도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항상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경기가 안 될 때도 많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만난 첫날이
생활이었기 때문에 축구 중심의 토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이후엔 좀 달랐지만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축구협회 U19, U23 비디오 분석관 했습니다. 이광종 감독님 밑에서 분석관 역할 한 겁니까? 경기 찍고 편집하고 하이라이트 만들려면 만들고 옆에서 이광종 감독님 얘기하는 거 많이 받아 적고 20살 때 코칭 라이센스 C 라이센스 땄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님이셨는데 그때 엄청 부드러워 보이시고 되게 인자하신 근데 와 엄청 카리스마도 있고 강하신 분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신선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이제 좀 초짜였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배워가는 느낌이었고 배웠죠. 많이 혼나고. 그러면 사수가 있었어요? 분석관 사수가? 아니, 분석관은 딱 한 명이에요. 그냥 진짜? 다의 일을 다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막 분석의 업무보다는 코치님들이 원하는 역할 원하는 장면 만들어내고 그랬죠. 좋은 경험이었습니까?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분석관들 다 그럴 텐데 봤던 경기 계속 봐야 되니까 다음 뭐가 나올지 자꾸 이제 알고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자꾸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좀 의문이 생긴 게 아 이게 축구가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 정신없이 막 가면서도 이제 판단 잘하는 애들이 다 좋은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동원 같은 선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너무 판단이 좋았어요. 그 공격수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김진수 선수도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볼 딱 잡아서 패스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좋은 거야 항상. 근데 투지도 있어. 수비도 잘해. 지금도 그러니까 국가대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기억나는 건 장현수가 주장이었어요 그때. 근데 골을 너무 잘 차는 거예요 장현수가. 장현수 선수 이야기를 하면 거의 욕먹는 분위기가 돼버렸잖아요. 18년 월드컵이죠 러시아. 그때도 만약에 촬영을 했다. 전 똑같이 얘기했어요. 장현수는 진짜 잘하는 선수라고. 저도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천재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경기도 좀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면 애들이 소속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니까. 장현수가 그때 중앙수비수 경기고에서 봤는데 자기 수비 라인에서 드리블을 해서 상대편 골대까지 가서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것도 막 치고 달리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있죠. 툭툭 치면서 주는 척하면서도 베끼고. 장현수는 엄청 잘하는 선수죠. 수비 센스도 좋고 리딩 능력도 좋고 너무 좋은 선수예요. 2018 러시아 월드컵 때 태클하면서 핸들해가지고 페널티킥 내주고 전 국민한테 이제 욕을 먹고 물론 그 이후에 뭐 봉사활동 뭐 그런 것들 불미스러운 일은 잘못한 거긴 하지만 나는 장현수랑 뛰어봤고 압도적이에요. 대학생이 중학생 가지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표팀 감독이 바뀔 때마다 장현수를 주전 북박이로 쓰느냐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 쓸 수밖에 없는 선수인 거거든. 그런 걸 얘기를 하면은 다 이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야 근데 이거 뭐야. 아 그거는 이제 실수인데 실수도 실력이라는 거야. 아 물론 그것도 오케이. 근데 조금 안타깝죠. 맞아요. 아 또 기억나는 건 조현우도 있었어요 그때. 선문대 시절입니까? 선문대 시절인데 조현우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되게 말랐어요. 지금보다 더. 그래가지고 본인도 그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되게 성실했어요 엄청. 되게 착하다며. 굉장히 착하고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도 선문대 원정 가서 우리가 프리킥 골 넣었거든요. 명진이가 오른발로 넣었는데 프리킥을 조현우를 상대로. 근데 그때 내가 왼발로 차는 척을 했어. 왼발로 차는 척하면서 내가 볼 넘어가고 자기 때문에 골 넣었다. 명진이가 바로 넣었는데 왼발로 차려는 척을 연기를 하면서도 내가 속으로 야씨 내가 오른발잡이고 뻔히 알 텐데 쟤네들이 왼발로 차는 척 한다고 속을까? 이러고 했는데 다 점프하는 거야. 내가 이게 연기가 좋잖아요 뭐. 막 이거 팔 졸라 흔든 다음에 딱 했는데 다 점프해서 내려오는 순간 명진이가 골 넣었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현우 상대로 넣었던 거야. 엄청난 일을 했네. 엄청난 일을 했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파트타임이니까 19세도 했지만 올림픽팀 그러니까 그때 홍명보 그 런던 동메달 멤버? 네. 와. 그때 이제 한참 준비 시기 때죠. 2011년 때니까 10년 때다. 뭐 제가 메인 분석가는 아니었고 자리가 빌 때 이제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지도자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죠. 왜냐면 지금 모든 선수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홍명보 감독님이 20살, 21살 되는 선수들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성숙됐었고 애티튜드가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성공하려면. 항상 그 아침 식사면 이미 앉아서 신문을 계속 보고 계셔. 운동도 시간 내서 자기 관리도 하시고 선수들 대할 때 많이 물어도 보시고. 아직도 기억하는 게 운동장에서 실수한다고 해서 바로 얘기 안 해. 끝까지 기다리고 이제 영상 보여주면 선수가 납득할 때 얘기를 해줘요. 들을 준비가 돼 있을 때 하구나. 그러니까 선수들이 불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팀은 되게 대단했던 게 지원 스태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들이 많고 힘들거든 하면은. 근데 그 팀은 지원 스태프부터 경기 못 뛰는 모두가 경기에 이겼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팀이었지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런던에서 동메달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군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팀은. 제가 짧게 간 거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케다 세이고 세이고 피지컬 코치님, 일본인 피지컬 코치님이신데 이제 홍명보 사단에 이제 많이 오셨었죠. 이케다 세이고 상이 오셨을 때는 피지컬 코치라는 직업이 있는 건 사람들도 알고 있지만 이게 또 일본인 분이 오시니까 센세이션 했었죠. 그분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사실 막 코어 유연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저는 좀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거밖에 안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왜냐면 대표팀 모이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뭘 많이 못 하긴 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를 때니까 새로운 거를 막 더 갈망할 때잖아요. 사실 한창 공부할 때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뭐가 좀 더 크게 와닿냐면 선수들이 이케다 세이고 상을 엄청 따랐어요. 엄청 신뢰하고 이케다 세이고가 예를 들어 진짜 별거 아니더라도 웜업을 하더라도 100% 하는 거야 애들이. 이케다 세이고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100% 했어 진짜. 뺑기 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가 요즘에 코치하면서 느낀 건데 하다못해 선수들한테 스프린트 세션 해도 100% 하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야? 아니면 전문가라는 생각 때문에 전문가인데 좋은 사람이야. 전문가인데 항상 따뜻해. 항상 얘기 들어주고 굉장히 신중하고 막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케다 세이고 상에게 엄청난 신뢰감이 있었던 걸로 저는 그때 기억해요. 근데 그런 신뢰를 얻는 게 엄청 어려운 거죠. 영표 형님도 그러시잖아요. 본인이 이제 축구를 오래 하시면서 감독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셨겠어요. 3일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감독인지 아닌지. 근데 그거는 선수들의 마음을 얻는가 못 얻는가 그거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성용, 박주영, 구자철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저 소집할 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A팀에 있었던 분들이니까. 저는 시험 받고 있는 대학생 선수들 누구 있었습니까? 황구경 그리고 박종우 둘 다 되게 재밌는 게 박종우 선수는 초등학교 때도 제가 기억하는 게 포국초등학교로 나왔거든요. 10번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땐 되게 기술적인 선수였어요. 근데 박종우라는 선수를 올림픽팀에서 이제 봤는데 그때 부산 안에 있을 때였어요. 완전 달라진 거지. 완전히 빡센 스타일로 바뀐 거. 이제 본인도 살아남으려고 그렇겠지. 그리고 또 한국영도 되게 기술적인 선수였는데 하드 워커가 돼서 만난 거죠. 이게 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제 어릴 때는 기술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그 기술로 프로 레벨까지 가려면은 기술이 졸라 좋아해. 외질 정도는 돼야 돼. 윤빛가람 이런 윤빛가람 정도는 돼야지 기술로 승부 볼 수 있는 거. 아니면 하드워커로 가야죠. 제가 이제 경희대 축구부 분석관 하다가 그렇게 간 건데 큰정 우영 수비형 미드필더. 우영이가 이제 경희대 나왔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경희대 분석관 할 때 이제 만난 건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우영이가 공격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우영이가 학성고등학교 출신인데 공격형 미드필더 봤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되게 날렸대. 왜냐면 또 키도 큰데 기술도 좋고 하니까. 근데 얘가 기술이 얼마나 좋냐면 우영이랑 이제 장난으로 1대1 하는데 못 뺏겠는 거지. 엄청 빠르고 생각보다 얘가 엄청나더라고 그 능력이.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 얘가 절었던 게 경희대가 그때 4-2-3-1을 섰는데 감독님은 이제 우영이란 친구를 봤을 때 기술이 톱 레벨 선수는 아니라고 느끼니까 투보란치 중에 하나로 놨구나. 투볼란치로 막 수비하면서 좀 그런 역할을 계속 원했었어요. 근데 우영이는 이제 그게 좀 싫었던 걸로 저도 기억나고. 공미를 하고 싶어 하시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됐을 땐가 아니면 대학교 2학년 추계 대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마침 볼란치 둘 중에 하나 보는 형이 다쳐가지고 그 자리가 비었어요. 근데 얘가 대화하다가 자기가 한번 맘 잡고 해보겠다고 뭐 저랑 그런 얘기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추계 대회를 준우승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영이가 그 다음부터는 완전 붙박이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경희대 때. 그러더니 대학 선발 가고 교토퍼플상가를 또 어떻게 간 거예요. 그러더니 경기력도 갑자기 확 좋아진 게 얘가 막 수비를 하니까 감을 또 잡잖아요. 근데 얘가 또 기본적으로 기술이 있는 선수니까 뺏어서 바로 막 뿌리고 이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지. 대학 레벨에서는 톱 A급이 된 거지 어느 순간. 그러더니 이제 올림픽 팀까지도 왔고 그리고 국가대표 되고 벤투의 황태자가 됩니다. 그리고 카타르에서 돈 쓸어 담고. 그쵸. 지금 연락 안 되죠? 지금 연락하면 쉽지 않아요. 톡은 주고받고 가끔 그러는데 약간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얘가 너무 잘 됐으니까 내가 좀 콩고물이라도 원하는 그런 것처럼 보일까봐 너무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연락 잘 안 하는 게 낫지. 자, 그 다음에 김주표 코치가 경희대를 졸업하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의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석사를 시작합니다. 왜 이 대학교를 선택했죠?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된 거는 하기보다는 대표팀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축구에 대한 궁금증이 더 깊어지고 서적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다양한 방법 모색하다가 이케다 세이고 생각이 또 나기도 했고 이재용 코치의 어떤 조언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피지컬 코치를 좀 하면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겠다 해서 간 거야. 리버풀 존 머스 대학교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존 머스 유명하죠. 축구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고 거길 너무 가고 싶었는데 그 학과에서 제가 배운 커리큘럼이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만요. 경희대가 스포츠 의학과인가요? 저는 체육학과 나왔어요. 체육학과. 네. 근데 인정을 안 해줄 리가 없을 것 왜냐면은 같은데. 생리학, 역학 막 이런 거를
수업을 이제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체육학과에는 선택 과목이지 필수 과목은 막 지도교수법, 페다고지 이런 네, 거. 그런 거를 배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뒤늦게 그런 걸 막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커리큘럼이 그런 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되게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리마스터 코스라고 있잖아요. 석사과정 하기 전에 이제 예비로 하는. 그거를 1년 한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 돈도 많이 들지 이걸 그렇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막 유럽에 있는 축구 학회면 다 가본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따 얘기할 웨이문드도 만난 거고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전 세계 축구 연구자들이 모이는 풋볼 사이언스 컨퍼런스가 있어요. 거기도 막 가고 그랬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서 그냥 막 기웃기웃거리고 가서 막 말 걸고 그랬어요. 방스보한테. 아, 유명한 사람이에요? 방스보는 축구 피지컬 코치 중에 거의 1세대죠. 그리고 아이가라고 있어요. 맨유 그때 코치였던? 그때 감독 누군데? 알렉스 퍼거슨이죠. 그때. 아, 퍼거슨 때? 네, 그 사람한테 가서 말 걸고. 뭐 무슨 얘기 했어? 그냥 발표 좋았다고. 아. 뭐라도 배우고 싶고 어떤 기회라도 이제 받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실망을 좀 했어요. 아, 왜요? 왜냐면 원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깊이가 아니었거든. 이게 스포츠 과학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축구에 도움이 될까? 그런 와중에 이제 레이몬드 코스 가서 생각의 방향이 결정이 많이 되는 그랬던 거였죠. 근데 그러다 이제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협회가 있잖아요. 영국에 UKSCA라고 있는데 코스가 하나 있었어요. 기본 코스가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그 코스를 갔는데 되게 프랙티컬한 거예요. 실질적인 거. 운동생리학 같은 걸 랩에서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선수들 현장에서 테스트 같은 것도 실질적인 거 하고 진짜 빨라지려면 어질리티나 스피드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실질적으로 배우니까 이거 되게 괜찮다. 그래서 책을 좀 찾아보니까 생리학이나 역학이나 이런 순수 학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이제 학문인 거죠. 이게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이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 카디프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게 된 거죠. 엑서사이즈 피지올로지가 어떻게 보면 모학문의 개념이죠. 굉장히 원론적이고 순수 학문이고 그래서 제가 때려친 거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저는 뼛속까지 문과인데 의학처럼 가니까 세포 안에 막 동위원소를 들어가니까 이제 너무 하기 싫더라고. 논문 제목이 스쿼트 점프 파워와 축구 스프린트와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감히 결론을 예측해보자면 점프력이 좋으면 스프린트가 빠르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스쿼트 점프에 이제 무게를 다르게 할 때마다 파워 값이 달라져요. 뭐합니까? 그 모래주머니 찹니까? 바벨로. 엮기 이렇게 하고 점프하는 거야. 몸무게 10%를 해가지고 스쿼트 점프를 많이 하면 스프린트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무게를 다르게 할 때마다 파워 값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가벼운 거 들고 점프하면 무거운 거 들고 점프할 때마다 속도가 빠르고 더 높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힘 곱하기 속도가 돼야 파워가 좋은 거야. 무거운 거 들어도 어느 정도 속도 내면 의외로 파워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여튼 피크 파워, 제일 높은 파워 나오는 무게를 찾는 거야. 너무 무거우면 아예 속도가 안 나고 하니까 이 파워가 없는 거고 중간 값을 찾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값을 찾은 다음에 스프린트 뛸 때 30m 뛰지만 게이트를 이렇게 넣는단 말이죠. 10m 스프린트 속도도 알고 20m도 알고 30m도 알잖아요. 이렇게 뛰면 이제 근데 이게 무게마다 관계가 조금씩 달라. 0에서 10은 무거운 거 들고 점프해야 빨라져. 왜냐면 스타트 스피드잖아요. 반동이 없잖아. 본인 힘으로 밀고 나가야 빨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느린 속도의 파워가 좋아야 0에서 10m가 빨라. 무거운 거를 빵 하는 힘이 초반에 스타트하는 힘이라는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탄력이 붙기 때문에 근육 수축 속도를 빠르게 해야 뒤에 스피드가 빨라. 그럼 이제 30m, 40m 빠르려면 가벼운 거 들고 빵 하는 트레이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렇게 거죠? 사실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애기는 무거운 걸로 트레이닝 시켜야겠네요. 왜냐면 내가 초반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 그리고 이게 포지션에도 연관이 되는 게 선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타겟맨이에요. 짧게 팍팍 치고 들어가는 무브먼트 패턴이 있는 선수면 0에서 10m 스프린트가 빨라야 되잖아요. 어떤 스쿼트 점프를 하는 게 좋은지 대충 이제 감이 오죠. 무거운 걸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축구 과학입니다. 이게 축구를 한 발짝 한 발짝 발전시키는 그런 거죠. 재밌는 게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공부를 하면서 이 대학교의 여자 축구팀 레이디스 FC죠. 여기에서 축구 피트니스 코치를 인턴십으로 하게 됩니다. 정확히 어떤 역할이었죠? 현장 경험을 하고 싶은데 대학교 있을 때 주변에 프로팀이 스완지나 카디프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옆에 있는 세미 프로팀 했는데 너무 멀고 근데 학교 남자팀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잘. 왜냐면 너무 인기가 많은 팀이었어요. 하브리그 레벨로 한다 그러면은 5부, 6부는 되지 않나? 카디프 메트로폴리탄 남자 팀이 웨일즈도 웨일즈 프로 리그가 또 있거든요. 거기 프로 경기에 참가를 했으니까 남자 팀엔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여자 팀이 이제 간 거였는데 어떻게 두드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메일 보냈고 여자팀 감독한테 캐리 해리스라는 그래, 그 해리스. 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여자. 때마침 그때 코치 자리가 비었었던 거예요.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팀이 이제 알고 보니까 웨일즈 여자 프로 리그에서 계속 챔피언을 했던 팀이었던 거예요. 아, 굉장히 수준 높은 팀이었어요. 여자 좋은 팀이었어요. 웨일즈 대표로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여자 챔피언스 리그도. 오. 재밌는 일 많았어요, 거기서. 여성 선수들이 레즈비언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비율이 엄청 많고 와서도 좀 바뀌게 된다고 들었고 샤워도 같이 하고. 하다 보면 아, 영국이란 나라가 되게 개방적인 나라잖아요, 특히. 본인만 남자였어요? 아니요, 또 팀의 골키퍼 코치? 그 골키퍼 코치는 학교 학생 회장이기도 했고 남자 1군 골키퍼기도 했어요. 아, 코칭도 해보고 싶어서 한 거고. 뭔가 이렇게 느낌 자체가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러니까 이성의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그냥 동양인 병신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분석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20명이면 3명 빼고 다 레즈비언. 그럼 거기서 삼각관계, 사각관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레즈비언 선수들이 여기 와서 더 자기랑 비슷한 사람도 만나고 좋아하고 같이 축구도 하니까. 좋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축구가 어떻게 보면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또 이제 두 번째 재미있는 거는 선수들 개인 기술을 좀 보려고 웜업 때 이제 리프팅 같은 걸 좀 시켰었던 기억이 나요. 웨일즈에서 여자 챔피언이라는 팀인데 리프팅을 10개를 못 차는 거예요. 10개. 깜짝 놀랐어, 보고. 뭐지? 막 이래가지고 막 경기를 했는데 엄청 잘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거랑 똑같아요. 저도 이제 영국의 이제 구부리그 성인 팀에 가서 처음 운동을 하러 갔어요. 제가 한 6명씩 5조로 나누고 론도를 했죠. 코칭 포인트를 제가 그룹마다 가가지고 막 하는데 진짜 5개를 못 돌리는 거야. 기본기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난 서울대 자연대 축구부보다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한 그룹마다. 그러면 하면 저기 개판돼 있고 개판돼 있고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 수석 코치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다고. 자 그러면서 저희 가서 미니게임 하자고 그러면서 다 갔어, 선수들이. 게임을 뛰는데 잘해. 너무 신기하더라고. 거기서 느낀 건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기, 리프팅, 뭐 마주보고 패스하고 이런 거랑은 실제 경기장에서 하는 기술이랑은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얘네들은 그렇다고 한국처럼 매일매일 훈련하는 엘리트처럼 오지 않은 애들이잖아요. 일주일에 2-3번씩 하면서 왔는데 이 정도를 하는 거지. 리프팅도 못 차는데도.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지. 경기 능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영국에 가서 성인 여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영어로 내가 코칭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건 어땠습니까? 제가 코칭 욕심이 많아가지고 중간에 스톱도 하고 막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또 여자잖아요. 되게 좀 섬세하고 남자보다. 너무 다이렉트한 거지, 내 얘기하는 게. 너의 네, 기가 센 친구가 있었는데 오.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팀의 스트라이커였고 중요한 선수고 또 지는 또 애들한테 엄청 뭐라 그래. 경기할 때마다. 걔를 또 싫어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걔네는 막 저한테 막 힘을 실어줬지. 막 아, 진짜? 야. I'm on your side 막 이러고. 아예 사이드가 나뉘었어. 야, 네 편이야 막 이러고 농담식으로라도. 근데 아무튼 이게 돌려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답답했고. 아, 근데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돌려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나도 그 기억나는 게 구부리그 그 팀에 있을 때 애들이 골대 앞에 찬스 나면은 졸라 후리는 거야. 막 2층 스탠드로 날아가고. 그래서 내가 슈팅할 때 마지막 순간에 골대 구석에 보고 패스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내가 한 5문장으로 막 얘기를 했어.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떤 애가 거기서 이제 나한테 네 내면 알아들었으니까 그만해라. Relax on finishing 이러면서 걔가 그냥 그 말을 한마디로 그냥 끝내더라고. 그리고 1대1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다수에게 얘기할 때는 더 떨리는 게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코치로서 팀의 동화가 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땠어요?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가와도 준비가 안 됐을 때도 있었고 또 카디프라는 곳이 좀 외져 있어서 한국 사람도 많이 없지만 백인들이 많아요. 흑인들은 많지 않고. 제가 그래서 런던을 너무 좋아했어요. 런던 놀러 갈 때. 다국적이니까. 다국적이고 런던 사람들 되게 웰컴이고. 이민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카디프는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저 스스로도 약간 합리적이고 되게 효율적이게 되는 거야. 막 사람이 펍에서 맥주 한잔 해봤자 나랑 뭐 얘기 안 할 거니까 약간 그치, 이러고. 그치. 그래서 거기 있을 때 혼자 공부 많이 했죠. 그냥. 근데 그 친구랑 싸운 건 재밌네요. 진짜 한번 세션 할 때 아우갱 한번 했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싸운 거야? 그냥 이제 세션 하는데 얘 걸어 다니는 거야 자꾸. 수비를 하는 전환 상황인데. 하기 싫다 이거네. I said you should go there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 거지. 아까 너 가라 했잖아 막 이렇게 했는데 듣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스톱한 다음에 다 스톱 시킨 다음에 버스톱 시킨 다음에 뭐 하기로 했었냐, 이거 하기로 했었냐, 저거 하기로 했었냐. 그러니까는 뭐 나 알고는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내가 fucking hell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얘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 이제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뭐 인사 안 했지. 한국말로 욕은 안 했어요? 한국말 욕은 안 했어. 그냥 fucking hell을 되게 세게 했고 fucking hell 하는데 몇몇 애들 웃었어. 좀 웃기기도 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사이가 완전 아닌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몇몇 친한 애들이 있었고 애들이 내가 되게 진지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세션도 제가 준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른 애들이 있어서 막 웃었을 땐 제가 봤을 때 동양애가 갑자기 퍼킹하니까 웃겼을 거야. 예를 들어서 외국인 코치가 우리나라에서 에이 씨발놈아 막 이러면서 하는 거야. 지금 되돌이켜보면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이제 외국인들 보잖아요. 내 관점에서 보면은 서투른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나도 분명히 그렇게 보였을 거란 말이지. 내가 좀 더 그런 걸 받아들이고 더 알려달라고 하고 조금 더 이렇게 동화했으면 어땠을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코칭 스태프 분들의 와이프들하고 나랑 유정이랑 한 8명이 레스토랑에 갔어.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썰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구석에서 우리 둘이 막 아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8명이서 잘 얘기하고 그랬단 말이야. 아무튼 그 수석 코치 아저씨한테 한 시즌 동안 같이 하면서 피드백 없냐, 내 코칭에 대해서. 너무 투 샤이라는 거야. 영어를 쓰면 캐릭터가 좀 달라지잖아. 맞아. 내가 한국말로는 진짜 내가 완전 통제하고 딱 카리스마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 하니까 너무 샤이해져 이게. 자, 이제 월드 풋볼 아카데미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레이몬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레이몬드 베라인이 저희 나라에서는 2002년 때 히딩크랑 왔던 그 체력 코치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17세까지 골키퍼였어요. 아, 골키퍼였어? 네덜란드 유소년 대표팀까지 올랐던. 근데 이제 뭐 부상으로 이제 그만두고 네덜란드 자유대학원에서 스포츠 과학 공부하고 그때 당시에는 축구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네덜란드에 없었던 거야. 지금은 GPS나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걸 했냐면 예를 들어서 팀 A를 뛴거리를 분석하려고요. 선수별로 걸어보라고 하기도 하고 조깅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 대신 여기 줄자 같은 걸 쫙 붙여놓는 거지 바닥에다가. 선수 A는 걸을 때 보폭이 몇 센치다, 러닝할 때 보폭이 몇 센치다. 경기를 하잖아. 그 보폭을 세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걸 곱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축구 통계가 축구의 피지컬적인 로드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리버풀에서 톰 라일리라는 박사가 처음으로 그런 걸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레이몬드가 이제 그 연구를 보고 축구 경기가 얼마나 뛰고 얼마나 스프린트를 하고 이런 걸 알아야 훈련을 또 짜잖아요. 왜냐면 훈련이라는 건 결국 축구 경기를 잘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이제 레이몬드도 거기 가서 그런 연구를 한 세대인 거죠. 이 사람도 이제 대단한 게 어렸을 때 이제 그걸 갖고 책을 또 써요. 컨디셔닝 포 사커라고. 그때 나이가 25살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거지. 자기가 했던 석사 연구랑 현장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 있지. 뭐 웨이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코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다 집어넣은 거야. 왜냐면 그런 책이 없을 때니까. 근데 이제 그걸 내니까 네덜란드 축구협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책을 교재로 쓰려고 하는데 왜냐면 그런 책이 없으니까. 25살짜리가 쓴 교재가 네. 그 책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5살인가 제가 알기로 6살 때 강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강사로서의 수강생이 누구였냐고 하니까 반바스텐, 레이카르트, 루드 굴리트, 막 로널드 쿠에만. 구만. 와. 그래서 그런 인연 때문에 네덜란드 축구협회에서도 이제 강사로서 쭉 가고 레이카르트가 유로 2000인가 감독이었거든요. 레이카르트가 그때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로도 데리고 가고 2002년 때 이제 히딩크가 이제 소개받아서 한국 온 거라고 하더라고. 괜히 히딩크 감독님 부른 게 아니네. 되게 똑똑해요 실제로 보면. 지금은 이제 피지컬 코치라기보다는 축구 철학까지 지금 레이몬드가 가르치고 있는 축구 어떤 방법론을 그 사람이 다 만들었다기보다 네덜란드 축구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토털 사커라고 1974년도에 네덜란드가 준우승하잖아. 근데 그때 축구 보면 막 사람들 다 1대1로 사람 물고 있는데 네덜란드만 이제 딱 공 중심으로 다 같이 막 하잖아. 근데 그때 이제 감독이 리누스 미엘이란 감독인데 새로운 축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이끈 사람인데 이 리누스 미엘이 네덜란드 축구협회 디렉터 같은 역할을 해요. 후임 양성하려고. 이제 그때 레이몬드의 은사 중에 베르트 반링겔이라고 있어. 이 사람이 그때는 네덜란드 축구협회 유소년 총괄할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코칭 총괄. 파워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이제 제시를 했냐면 리누스 미엘한테 축구를 이론적으로 정립해야 된다고 이제 제안을 했나 봐. 이 축구가 정리가 안 되면 말들이 어긋나고 막 이런다는 거지. 논하려면 정의를 해야죠. 정의를 해야 된다. 1980년도지? 90년대 초반 네덜란드 축구협회에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막 히딩크 반갈, 아드보카트 이런 사람들이랑 다 모여서 축구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장탐보라는 이제 철학자가 자기가 봤을 때 가장 객관적인 축구 게임의 특성을 쓴 게 풋볼 시오리라는 책이 만들어져요. 그 책은 축구를 전혀 모르는 외계인이 있다고 했을 때 축구가 어떤 게임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축구 게임이 정리가 됐잖아요. 베르트 반링기라는 사람이 유소년 코칭을 한다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관점으로 유소년 코칭을 특화시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레이몬드는 스포츠 과학을 공부했으니까 축구 주기화라는 이론도 만들어낸 거고. 전술주기야? 그러면서 이 책들이 막 나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네덜란드 감독들이 1990년도나 2000년대 초반 때 굉장히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거죠. 네덜란드의 그런 이론에 대한 정리 이런 걸 보면은 그런 나라들이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인구가 1000만이에요. 근데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탤런트 숫자가 일단 부족하잖아요. 축구를 잘한다는 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교육 시스템에 대해 생각을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월드 풋볼 아카데미에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영국에 와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축구를. 근데 이제 이재용 코치가 먼저 갔다 왔었거든. 레이몬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처음엔 계속 그러니까 이러다가 영국에서 시간이 마침 되니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암스테르담 호텔에서 이제 코칭 코스 하는 사람들이랑 만났죠. 일주일 동안 그냥 호텔에만 있어요. 코스 하는데 그 사람 또 코스를 어떻게 하냐면 정보 쫙 얘기한 다음에 물어보고 과부하주고 그래요, 막 머리를. 근데 여튼 첫날 네덜란드 말을 막 해요. 어땠냐고 느낌이. 기분 족같았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이게 풋볼 월드래. 축구계가 지금 이렇대.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구나.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축구계에 들어왔는데 다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축구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통일된 공용 언어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쵸. 그래야 전문가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언어가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에게 질문도 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축구장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묘사하려면 당연히 축구 언어가 있어야 되고, 그 축구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설명하려고 하면 당연히 축구 이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처음에 해요. 근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해. 그거를 근데 메시지를 반복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 주관적, 보편적, 개념적인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막 하는데 처음에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는데 점점 이제 축구 주기화를 꺼내고 방법론을 짜자작 얘기해. 실제적인 거. 경험도 많은 사람이니까. 큰대 애들도 많이 치러봤고. 사실 이제 일주일 다녀와서는 그 사람 책을 다 사서 읽었지. 아하. 영감을 받았군요. 영감도 받지만 약장수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진짜 검증해보려고? 검증해보려고. 책을 읽어봤는데 어땠어? 책 읽고 그 사람 얘기한 어떤 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원래 과학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누가 가설 날리면 검증까지 한단 말이야. 되게 철저하게. 축구계는 이 가설을 날리는 것보다 계속 이제 데이터만 찾았던 거지. 그러니까 자꾸 현장이랑 벗어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옛날 논문 중에 최대 산소 섭취량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90분 경기를 잘 뛴다. 그래서 그게 많이 뛰는 선수들이랑 연관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들이 옛날에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럴 수는 있겠지. 낮은 레벨이랑 높은 레벨 선수랑 비교해보면. 왜냐면 낮은 레벨 선수는 기본적으로 운동량이 얘네만큼 없잖아. 막상 높은 레벨 선수들끼리의 최대 산소 섭취량이랑 축구 많이 뛰는 거랑 했을 땐 연관성이 없는 거야. 뭉쳐야 산다 해서 옛날에 이봉주 나오는데 엄청 뛰는데 빨리 지치잖아. 왜냐면은 이봉주 선수는 똑같은 속도로 잘 뛰는 걸 하는 사람이지 축구처럼 막 폭발 주고 뛰었다가 쉬었다가 속도 변화가 없어. 그런 게 이제 힘든 거지, 이 사람은. 막 근육에 무리도 오고. 근데 이걸 자꾸 어떤 맥락에 고려하지 않고 축구랑 이제 비교를 했던 거지, 우리는. 근데 이제 레이몬드는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했지. 다 잘못된 데이터다, 이런 것들은. 이런 걸 골라서 봐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월드 풋볼 아카데미에 중독이 됐어요. 계속 갔잖아요. 계속 갔죠. 2015년도에 가고 매년 갔죠, 매년. 매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얻었습니까? 처음에 아까 2015년 때 했던 거는 멘토십이어서 일주일 동안 레이몬드만 막 계속 해요. 전문가 미팅이라고 이제 다음 연도에 갔을 때 되게 많이 와요, 다른 전문가들. 그 맨시티 코치들도 오고 막 그러지 않아? 맨시티 코치였던 사람들도 왔었고 막 의무였던 사람도 오고 르네 마릭도 그때 처음 본 거고. 제가 그 말한 그 르네 마리치 있지 않습니까? 축구 블로그 하다가 도르트문트 코치가 된 분인데, 르네 마리치를 이 월드 풋볼 아카데미에서 주표가 이제 실제로 만납니다. 2016년 때 만났는데 그때 걔가 그렇게 대단한 친구인지 몰랐어요. 그 르네 마리치 만나서 얘기 또 걸었잖아요. 수비적인 부분에서 특정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런 거 물어봤었어요.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때는 딱 거기까지였어. 똑똑하다, 얘 젊은데 이 정도? 좀 싸가지 없었다며. 약간 로봇처럼 얘기했어 그때. 그냥 막 씩하게. 탁탁탁탁 얘기하고 그냥 끝나고. 근데 많은 수강생들이 르네 마리치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고. 왜냐면 그때 저는 몰랐는데 수강생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얘가 슈필페어라게룽이라고 엄청 유명한 저널을 만든 애고 이미 유명했던 거야, 얘들. 나는 그때 몰랐었던 거고. 그리고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멘토십은 그냥 그 처음 듣는 사람들만 왔고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 오니까 되게 스페시픽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디테일한 걸.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공격적인 상황 때 뭐 넘버 9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여기서 미드필더 수적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9번 위치가 비면은 그때 뭐 11번이랑 7번이 침투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응 하지만 내가 머리가 못 따라가는 거지. 그런 수를 막 얘기하는데 근데 지네들끼리는 막 의사소통
소통이 돼. 그러면서 막 자기네들끼리 경험했던 그런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도 못 따라가는 거야. 경험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봤어요. 축구를 체스 두듯이 얘기하니까. 저도 작전판으로 코치님 감독님들이 하신 거 많이 봤지만 새로운 거지 완전. 훈련 방법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레이몬드 축구 주기화 책 보면은 11대 11, 8대 8, 7대 7, 5대 5, 4대 4, 3대 3 뭐 이렇게 해서 몇 분 몇 세트하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UEFA B 라이센스에서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외우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클 1에 이제 4주 차면 7대 7에서 5대 5 해야 되는데 7대 7, 5대 5는 기본적으로 4세트에서 8세트까지 할 수 있고 4분에서 8분 블럭으로 하는 거고 2분 휴식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진짜 축구 덕후들이네. 장난 아닌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억을 다 하고 있어. 근데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애들도 전문가들이고 이 교육들을 받고 본인 스스로 한 사람들과 그게 막 대화가 되는 거야. 이게 명확하니까 옆에 재활 전문가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도 결국에는 주기화 안에 들어가서 사이클 1에 아까 얘기했던 4주차 때 7대 7, 5대 5를 얘가 할 때 복귀를 한다. 그러면 그 세트랑 그거에 맞출 준비를 하는 거야. 이게 이론 정립의 힘이군요. 그쵸.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막.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라고 한다면은 그날 감독님 기분에 따라 운동 강도가 정해지고 약간 크죠. 프로그램이 정해지고 그러면 이제 코치들은 그때그때 눈치 봐서 세팅하고 어제 졌다. 오늘 운동화 신고 나와라. 트랙 20바퀴 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때 거기 참가자들을 6조로 나눠요. 한 명 감독 역할, 수석 코치 역할, 분석관 역할. 실제로 자기 업무에 맞춰서 배정을 해줘. 그럼 하루에 한 번씩 돌이켜 가면서 페이노르트 17세 애들을 가르치는 거야. 물론 주기화대로 짜서 어떤 날은 전술 훈련하고 어떤 날은 판단 훈련하고 어떤 날은 체력 훈련하는데 그럼 그거에 맞춰서 회의를 해. 회의하고 훈련 세션하고 끝나면 또 모여.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평가하잖아. 그럼 이제 그거 보고 밖에서 질문하는 거야.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드러나 거기서. 어떤 애는 감독이었는데 되게 욕심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안 되는 거야, 협업이. 그래가지고 완전 대차게 까였지 막. 에피소드 한 2개 있는 게 세션이 망했어요. 누가 봐도. 옆에서 막 공격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케이로스의 어시스턴트였어요. 이란 대표팀. 되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믹 맥덜못인데 그 사람이 포함된 팀이었는데 그 세션이 망했어. 근데 하다가 캐나다였는데 막 했어. 갑자기 얘가 열받는 거지. Shut the fuck up 막 이렇게 나온 거야. 한 50명 있는데 둘이 막 엄청 논전하다가 끝났어. 그러더니 이제 레이몬드가 이 상황 자체를 줌아웃을 해주더라고. 이 대화의 목적은 이거 아니었냐. 근데 fucking 감정 싸움으로 병신이다 막 이런 식으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 거기 있는 사람. 이 레이몬드는 대화를 하면 그 대화를 다 이론화를 시켜 혼자. 그래서 가끔 이제 대화할 때 질문을 다 받지는 않아요. 근데 질문하다가 갑자기 누가 어긋나는 질문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stay on the highway라고 해. 고속도로 탔으면 고속도로로 가라는 거지. 자꾸 격까지 치지 말라고. 그 스태프들 미팅하면 막 갑자기 이거 얘기하는데 졌단 얘기하고 있고 스타트 겸 얘기하고. 너가 그 새끼라고 막 이래 진짜.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강하게 하는지를 다들 알고 있는 거야. 그 정도 코스까지 가면 인정을 하는 거지. 또 다른 에피소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콜롬비아 친구인데 걔가 이제 감독이니까 이제 설명을 이제 하잖아요. 다 모였어. 17세 페이노르트 팀 애들도 모이고 우리도 다 봤지 그 미팅을. 근데 얘가 이제 하는데 되게 막 조잡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 시작을 바르셀로나 영상을 보여주더라고. 얘 메시지는 뭐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하는데 우리가 봐도 왜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지? 얘네 페이노르트 애들인데? 근데 그 다음에 전술적인 원리 설명하는데 클리어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빙빙 돌더라고.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흐르는데 스톱을 시키더라고 레이몬드. 그러더니 너 절로 꺼지래. 그러더니 지가 설명을 하는데 야 이것도 설명 못해?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끝났어. 그러니까 얘 완전 이제 무너졌지. 콜롬비아 친구 뭐 비행기 타고 집에 가야겠는데? 끝나고 나서 평가 이제 하자 리뷰를 하는데 팀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너가 감독인데 우리 얘기를 너무 안 듣는다고. 진짜 솔직한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얘는 그 다음날까지 얘기를 안 했지. 그때 문화 충격이었지. 2016년도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게. 핀베어백도 왔었고 그때. 근데 핌이랑 한번 그런 일도 있어요. 웨이몬드가 막 철학적으로 축구를 설명하는데 핌이 이제 반박을 했지. 핌이랑 웨이몬드랑 알규잉을 한 거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있냐. 핌은 웨이몬드는 축구를 묘사를 객관적으로 클리어하게 끝까지 한번 해본 거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문답식으로 대답하면서 너 이럴 때 이렇게까지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핌이 끝냈어. 오케이 맞아 이러고 끝내더라고. 근데 웨이몬드가 감사해 하더라고. 왜냐면 2002년 월드컵 때 둘이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했고 파주에 막상 할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핌이랑 2002년 때 파주에서 매일매일 전술 얘기했대요. 핌이 굉장히 자기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사람이라고도 얘기 많이 해줘. 알겠습니다. 이 재밌죠? 월드풋볼 아카데미는 들을 때마다 재밌고 신기하죠. 참 이런 집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막 르네마릭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월드풋볼 아카데미가 일본에 지사가 있어요. 그걸 이제 들여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또 하고 레이몬드가 가끔 와서 하는 거고 이제 한국에 그걸 들여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몇 년 됐죠 그래도? 2010
9년 12월에 이제 했는데 레이몬드는 한 번 왔고 제가 이제 파일럿 코스격으로 왜냐면 베이직 코스 정도는 제가 해야 이분이 와가지고 더 디테일한 걸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축구협회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국내에서 제가 좀 그래도 해야 기회가 많잖아요. 레이몬드는 1년에 한 번 올 수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몬드 한 번, 제가 이제 매년 한 번씩 한 거죠. 2019년부터. 거기에 누가 옵니까? 수강생들이 처음에 레이몬드 왔을 때는 K리그 연맹에서 그러니까 K리그 저는 이 자리 빌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소년 부가 있어요. K리그 연맹에도 진짜 일들을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지도자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레이몬드 코스비가 싼 게 아니었거든요. K리그 유스 산하 코치들 지원을 해줬어. 그래가지고 한 50분인가 한 30분 왔었어. 그분들도. 아, 연맹에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아, 말하는 겁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작년이죠. 수원 삼성에서 메탄고 친구들이 경기를 되게 잘 했잖아요. 그리고 요새 유스 시스템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사실 우리 때는 리그라는 게 없었거든. 다 앞선 세대분들은 토너먼트를 해서 시즌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주일에 시합이 한 번씩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성인이 되면 일주일에 한 경기씩 K리그잖아요. 다행히 대한축구협회에서 리그제를 해서 주말 리그를 하기 시작했고 K리그 유소년 분들은 뭘 해줬냐면 유소년에서도 레벨이 높은 선수들끼리 리그를 좀 해야 상향 평준화되고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끼리 해야 이게 맞거든. K리그 유스 고등부나 중등부 리그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저도 이제 2017년도부터 성남 FC 18세 팀인 풍생고에 와가지고 거의 5년 가까이 K리그 유스 리그를 이제 경험해봤지만 수준이 되게 높아요. 이 K리그 연맹이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준 높은 무대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험하니까 프로 레벨 가서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그 간극이 좀 메워지는 거죠. 아무튼 K리그 유스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신다. 막 지도자들 교육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원해서 월드풋볼 아카데미 한국지사가 론칭을 했고 이제 앞으로 쭉 갑니까? 네, 계속 하려고 하죠. 축구 교육에 관심이 많은 후회고가 이제 많이 도와주죠. 행정적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레이몬드 오면 통역하고 내용적으로는 베이직 코스 할 때 강의하고. 이제 또 UEFA B까지 했어요? UEFA C는 영국 런던에서 했고 B는 이제 웨일즈에서 했는데 그 재밌는 얘기는 C인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3급을 이미 해봤고 B급도 해봤어요. 근데 B급은 떨어졌어. 막상 열심히 했는데 23살 때 했거든. 그래가지고 아무튼 영국에서도 C랑 B를 다시 한 거예요. C는 그냥 경험하고 싶어서 한 거고 근데 C를 할 때 영국은 지역 강사님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켄트라는 지역에서 했어요. 근데 첫날 이론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혼자 막 퍼킹아 복잡하네 막 이러는 거 혼자 이딴 거는 너희들이 집에 가서 봐 이러고 딱 끝내더니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5대5만 할 거라고. 5대5도 못 가르치는 새끼들이 이딴 거 알아봐야 소용없어 이러고 나갔어요. 코스 내내 5대5만 했어요. 운동장으로 나가서? 네, 근데 5대5를 할 때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날은 러닝 위드 더 볼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패싱을 한다거나 어떨 때는 5대5 갖고 포지셔닝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제 코칭을 해줬는데 그때 처음 경험한 거지. 5대5로 다 가르칠 수 있구나. 그렇지. 말 그대로 드리블을 발전시키고 싶으면 누구한테 볼이 가면은 몇 터치 이상 해라. 그럼 드리블 할 수밖에 없거든. 볼 자기가 안 뺏기려면. 아니면 뭐 패싱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터치수 제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뛰게 만드는 것도 골 넣을 때 하프라인 다 넘어가라 막 이런 조건들만 바꾸면서 이게 진짜 코칭이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맞아. 정작 제가 하잖아요. 근데 내가 느는 거야. 축구가 게임으로 가르치면 되는구나. 재밌게. 네, 재밌게. 좋은 경험이었죠. 우리는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자 2인 1조 기본기 그만 하잖아요. 뭐가 느껴지냐면 이제 동료들이 막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지. 5대5 경기지만 플레잉 스타일이 있고 박스 형태로 이렇게 했거든. 내가 아래에 있는 둘이면 내 앞엔 2명 있는 건 확실하잖아. 안 보고도 주는 거지. 안 보고도 이제 그리고 이 안에 4명이면 요 안에 갭이 자꾸 생기잖아. 요 안에 한 명 항상 나오기로 했거든. 이거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수비되니까 미리미리 막 생각이 되는 거야. 축구가 아무리 훈련을 해도 같이 게임을 뛰어야 서로의 습관에 대해서 배우거든. 그 이제 싱크로나이즈가 되는 건데 맨날 게임만 뛰니까 한 3, 4일차에 되는 거야. 네,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코칭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정말로. 자, 그렇게 해서 UEFA B까지 따서 성남 유스에서 풍생고에서 하고 수원 삼성 U18에 피트니스 코치를 하고 U15에 이제 수석 코치를 합니다. 솔직히 많이 기회를 줬어요. 수원 삼성에서 좀 가르쳐 보도록. 네, 많이 기회 줬어요. 사실 운이 되게 좋았고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른 팀으로 이제 앞으로 갈 거지만 되게 감사한 팀이죠. 그 어린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건 뭡니까? 수원 18세 했을 때 뭐 레벨들이 워낙 높은 친구고 좀 한국 같지 않은 분위기여서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좀 자유롭고 자기 의견도 말 잘하고 영국 애들 같아요. 살짝 약간 프로팀 유스 프로팀 애들이 느낌이 자부심도 있고 근데 이제 또 당연히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힘들어하는 애들도 항상 있고. 선수들에게 세이고상처럼 신뢰받는 코치였습니까?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불편했던 사람이었지. 계속 불편한 얘기하니까 이런 기준이고 저런 기준이고 이런 기준이면 너는 지금
지금 이런 상태니까 프로 선수 되려면 이거에 지금 못 미치잖아. 해 닥치고 해.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저가 푸시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또 잘 맞아 떨어졌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옆에 또 이제 김서구 코치님이 선수들을 또 되게 다독여주기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김태환 선수가 주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되게 잘 받아들였어요. 왜냐면 본인이 도움된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선수들도 알고 해야죠. 되게 쿨하게 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서로 되게 잘 맞아 떨어져서 용감한 선택을 많이 하게 해주신 게 동계훈련을 갔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운동량을 좀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동계훈련은 이제 시즌 시작 전에 몸을 조져놓는 그런 시즌이죠. 되게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하루 한 탕만 하자. 유럽식으로 오전 11시에. 왜냐면 결국 축구가 서로 경합하는 스포츠니까 하루 한 탕 해도 프레시하게 진짜 110%씩 한 탕에 끌어내고 그 다음에 또 쉬어야 다시 회복돼서 다음날도 110%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줬어요. 근데 서로 다 처음이잖아요. 그런 경험이. 저는 배우기만 한 사람이고 솔직히 원래는 몇 탕 했어요? 주승진 감독님도 훈련량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동계 때 2탕 한 번씩 할 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필드 훈련 자체를 한 번만 했으니까 주승진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야 괜찮겠냐 막 이렇게 물어볼 그렇죠. 때도 있고 운동량이 좀 걱정이 되죠. 아, 괜찮을 겁니다 이러지만 불안하지. 성적 안 나고 그러면 워낙 다 우승했던 팀이기 때문에 당시에 근데 애들이 또 훈련 세션 때 프레시한 느낌이 났어요. 잘했구나 집중해서. 잘하고 경기력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쭉 갔었죠. 쭉 성적도 좋았습니까? 리그도 우승 다 하고 충계도 그래도 우승하고 경기력도 괜찮았어요. 너무 다행히. 그러면 김주표 코치가 메탄에 오기 전보다 더 나아졌습니까? 김주표 코치로 인해서? 아니,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수원이라는 구단 자체가 유소년 육성에 굉장히 무게를 많이 실는 팀이고 체계성을 더하려고 노력을 원래 많이 하는 팀이에요. 체계성을 더했다고 볼 수 저는 있겠군요. 그냥 그 체계성을 하는데 더하는 일조했다. 1조 정도 했다. 요 정도 역할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나와서 피투게더를 다니고 있는데 피투게더는 이제 GPS 회사죠. 왜 피투게더를 들어가게 됐죠? 2021년에 15세 수석 코치 하면서 전술적이고 애들 훈련시키고 이해시키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뭐 데이터 이런 거에 좀 멀어진 상태였는데 작년 말이죠. 피투게더 측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미팅을 한번 했어요. 그냥 짧게. 근데 이 회사가 GPS 회사보다 축구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 회사로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있는 레이몬드 코스 갈 때도 데이터 전문가들도 오고 그랬어요. 스텝밤브라고 엄청 큰 스텝밤 통계 사이트죠. 리버풀이랑 되게 긴밀하게 일하는 리버풀 플레잉 스타일에 관련된 통계들만 추려가지고 필요한 선수들을 골라내서 영입을 잘해서 지금까지 뭐 그 아성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걸 좀 봤으니까 회사에서 그 얘기하고 앞으로 어떤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자 이제 박사 하잖아요. 연구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왜냐면 안에 또 연구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1, 2년 정도는 코칭하면서 했던 경험도 좀 정리하고 공부를 좀 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돼서. 그러면 이제 이거 이후에는 팀으로 가서 코칭을 합니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팀으로 가서 다시 코치를 이제 하는 거고 왜냐면 제가 어떤 전문성을 쌓고 싶냐면 브렌트포드라고 지금 되게 핫한 영국 팀에 있잖아요. 지금은 나왔는데 라스무스 앵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테드 강연한 사람? 네. 그 사람이 덴마크 축구 선수였다가 좀 일찍 은퇴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성공한 운동선수들을 인터뷰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같이 합숙하면서.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내서 골드마인 에펙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중한테는 당신이 성공하려면 이런 원리들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좀 보고 나중에 이제 코칭을 하고 여러 성공적인 선수들도 이제 만나게 되면 사람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겁니까? 네, 나중에는 테크니컬 디렉터 뭐 이런 느낌으로 어떤 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코치든 뭐든 그런 전문성을 좀 쌓는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에 맞는 어떤 직이 생기겠죠? 지금 이제 이 테드 라스무스 이야기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한테 이야기했던 테드 강연 얘기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졸라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표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왜냐면은 새로운 정보들이 많고 딱 들었을 때 흥미로워. 제가 주표 얘기를 영상에 써먹은 적도 많거든요. 주표한테 이제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라스무스처럼 한국 축구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즐거웠죠? 되게 깊이 있는 것 같아. 깊이 들어가죠. 이걸 조금 오래 듣고 있으면 약간 질려버릴 때도 있는데 내가 딱 좋아하는 축구 이야기가 주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축구라는 게임이 뭔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데 해외 축구를 딥하게 즐기시는 분들은 되게 팀 베이스 어떤 한 팀의 팬? 너네 팀이 거칠다 우리 팀이 거칠다 막 싸우고
있고 그리고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뭐 이런 선수 베이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축구 팬들이 축구를 보는 눈이나 맞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제야의 고수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 강국이 되기 위해서 뭐 맨유가 좋니 맨시티가 좋니 이런 것도 좋지만 축구라는 게 뭐고 우리가 이해하려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분절을 해서 개념화를 해야 되고 너무 좋은 얘기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지막에 솔직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하지. 계속 이제 축구는 발전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축구 게임을 얘기하는 게 아직까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발전하기 위한 논의들이 많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조심스러워하고 서로. 찬이가 문자해서 야 이거 하자 이랬는데 저도 다 고민을 하지. 근데 요새 진짜 보면은 세상이 막 달라지는 걸 막 느끼거든요. 막 유튜브에서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오고 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축구 지도자들 중에서도 진짜 고수들이 많아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자기 환경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좀 이런 것들이 편하게 쉐어가 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는다고 얘기하면 그 시너지가 엄청날 거라 생각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논한 경험들이 없으시니까 좀 불편해하는 거지 사실 장만 마련되면 되게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씨 축구가 뭐냐 해가지고 골 많이 넣으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깊게 들어가 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현 상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오늘 소감은 어때요? 재밌었죠? 이런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뭔가 정리된 어떤 이 분위기 자체가 또 다르잖아요. 막 맥주 먹을 때랑. 아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생산성 있는 대화로 맞아요. 간 것 같아요. 하다 음담패 서로 안 빠지고 스테이 온 더 하이웨이. 그냥 고속도로 쭉 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들도 많았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